네, 지금부터는 공수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죠. 그 자리에서 후보 2명이 추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일말의 기대를 갖기도 했는데요.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2명의 후보를 추리는데 실패를 했고요. 내일 모레죠. 18일에 다시 모여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갈 수 있는 건지 이분 연결해서 한번 좀 종합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금요일 회의 분위기는 좀 전에 들으셨어요, 의원님? 대충은 전에 들었는데요. 예. 네, 초반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한마디로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좀 오후 들어서, 중반전 들어서, 야당 추천위원들께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부분을 강하게 제기하시면서요. 좀, 오전 분위기로는 정말 압축 절차에 쉽게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오후 들어서 조금 급반전 됐달까요?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 금요일 회의에서 합의된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까? 보도자료도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추천된 후보들을 가지고 결국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이 부분은 이제 합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지금 10명 말고 네. 추가 추천은 없다. 아무튼 10명 추가 추천은 안에서 네. 10명 추가 안에서 추천은 2명을 그러니까 추천한다. 네, 그렇죠. 추가 추천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압축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3차 회의를 하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목요일에 저희가 이제 국회 모안이 시간이 있어갖고 김종민 의원이 나오셔서 네. 백혜련 간사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의외로 빨리 결정될 것 같더라.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혹시 김종민 의원께서 저희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혹시 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로 김종민 의원께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전반적인 우리 당 추천위원분들의 의견이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 행정처장님, 그리고, 변협 회장님의, 기본적인 마인드가요. 예. 법률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법률을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지들이 강하십니다. 예. 그래서 요번 제가, 전에 듣기로는 13일 날 회의에서도 예. 두 분이 강력하게 신속하게 이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18일 날 또 장시간의 회의를 예정하고 13일 날요. 네. 회의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오전 10시부터 사실 6시까지 로 했기 때문에 후보자는 별로 많지 않고 예. 그런 장기간의 논의를 한다면 최종 결론으로도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그 법원 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의 의지가 상당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이제 그 결정하는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회의 때 결론을 못 낸 건 결국은 그렇다면 야당 측 추천위원들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단정적으로 추천위원들끼리 서로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이현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속 추진론과 신중 추진론 이 두 개가 대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던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야당 추천위원들을 빼고는 다 신속 추진론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요일 회의는 이제 끝났고 내일 모레 수요일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좀 타결을 볼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의원님? 타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수처장 추천 문제로 이렇게 오랜 기간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정말
너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추천위원들 다수가 음. 물론 비토권이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지만은 지금 다수가 사실은 빨리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된다는 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제가 볼 때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추천되신 분들 자체가 다 어쨌든 공수처장으로서의 저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대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합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그러면 좀 각도를 돌려서 제가 한번 그 민주당 입장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명시적으로 이 사람이라고 실명까지는 언급을 하시기 힘들겠지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그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그 이 국민의힘 추천 후보도 배제하지 않고 최종 후보 2명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 비토권이 있는 예. 상황이고요. 그렇죠. 추천위원들의 또 자율권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을 거쳐서 여야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후보라고 본다면 국민의힘 후보 쪽이든 또 우리 당 후보 쪽이든 가리지 않고 추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3명 가운데 2명은 지금 그 검찰 이른바 그 특수라인에 계속 있었던 분들이고 또 한 명은 정치에 출마했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셋 중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일단 그 가장 지금 공수처장의 자질 중에 중요한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요. 그건 그렇죠. 여야가 가리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선거에 출마하신 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 부분인데 그래서 그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아니고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이 공수처라는 것이 검찰의 견제 장치 그리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을 바꾸는 하나의 또 도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출신들 특히 특수수사를 했던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공수처장에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모두 안전한 배제 이렇게 갈 수는 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 경력이 그렇다더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좀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의원님.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모레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로 법 개정하는 겁니까? 이제 법 개정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18일 날 상황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그 위원회의 분위기, 논의된 내용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봐야겠지만 야당의 시끌기라는 판단이 쓴다면 더 이상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러서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 지금까지 이제 그 당의 입장은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이 안 나면 법 개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그건 야당 측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 아니냐라는 해석이 일반적인데 정말로 18일 회의까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보고요. 이제 어차피 이제 법사위 소위가 18일 이후에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요. 법사위 회의가 소위. 네, 법사위 소위요. 이제 공수처법은 이미 전체에서는 그 소위로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25일 법사위 소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25일이요? 네네. 그래서 18일 날 상황을 보고 안 된다면 25일부터는 그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일 날 법사위 소위, 그러니까 회의가 열리는 그때가 결국은 기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개정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결 정족수의 문제입니까? 역시? 의결 절차와 의결 종족수가 주요한 내용이 되겠지만 이안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신청권을 폐지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내놨고요. 또 우리 당에서도 김용민 의원 안에 여러 가지 공수처
그 검사들의 자격 문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그때 25일이 기점이 된다면 바로 속도전으로 들어가서 법 개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수처가 출범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두고두고 어떤 그 정당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어떤 비판도 있던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된 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어차피 패스트트랙 자체가 그 다수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통과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패스트트랙 통과된 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그 야당의 한마디로 무리한 비토권에 의해서 이렇게 법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그 법 개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금요일 회의에서 합의된 거 딱 하나. 지금 10명의 어떤 그 추천된 후보 안에서 아무튼 2명을 어떻게든지 추린다. 이것 말고는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수요일 회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뭐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더 이상은 질문을 안 드리겠고 좀 쟁점이 하나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이게 논란이 상당히 큰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저는 한동훈 방지법으로 이게 명명이 된 게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20대에서도 그 김동욱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임기 만료로 폐기를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그 분석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엠번방 같은 사건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암호를 해제하지 못해서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주주빈의 핸드폰을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과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분명히 또 헌법상의 그 자기부재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회적인 공감대를 분명히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범죄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범죄에서 수사가 진척이 되지 못한다면 또 그거는 헌법상으로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과도 또 상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지금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다면 법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법률의 방향도 그냥 강제하는 그런 법률일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떤 음주 측정 거부가 그 범죄화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행위가 범죄화가 되는 그런 방향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뭐 이행 강제금을 내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굳이 한동훈을 거론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 점이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네. 이게 한동훈 검사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 쟁점화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얘기하는 순간 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사건보다는 이 디지털 범죄와 갈수록 고도화되는 이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좀 얘기가 됐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동훈 검사장과의 상관성은 논외로 치고 디지털 범죄가 초점이었기 때문에 애당초 방침대로 이제 그거는 개정을 추진을 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의원님?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때 20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요. 국민적으로 그 한마디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다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론화시키고 그것들이 다수의 의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당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라는 정도로까지 정해진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
법무부에서 일정 검토를 하는 단계였던 것 같고요. 네. 당과 함께 상의해서 네. 그것을 법 개정을 추진하고 그런 단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아무튼 의원님도 법률가시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그 견해를 한 번님 여쭤보고 싶은데 원칙적으로는 그 자기 방어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디지털 범죄를 네. 저지른 사람에게서 자기 방어권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논리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의 문제고 다 한정되는 건 아니죠. 지금 법원에서 이미요. 네. 그 도박 범죄 이런 사건에서 그 홍채하고 지문인식 그거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술 거부권을 배제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이제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제재를 했던 사례를 잠깐 말씀해 주신다. 그런 거에 준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범죄가 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진술 거부권 전체를 배제하는 형태라고 본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네. 정말로 이게 완전 디지털 이런 증거를 압수하지 않고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범죄의 형태가 있다든지 네. 그런 범죄에 한해서는 그러면은 적용을 한다. 뭐 이런 거 제한이라든지요. 예. 또 그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한다. 또 그리고 범죄화를 시키지 않고 이행 강제금의 형태로 그걸 강제하는 조치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